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인 여성입니다. 제가 이 위치에 오른 건 부모님의 뒤를 잇게 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능력도 있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사연이 하나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중견기업 크기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어서 잘 먹고 잘 배우면서 자랐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부모님은 제가 더 넓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미국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키우겠다며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저를 취직시켰습니다. 직원들에게 비밀로 하고 회사에 다녔는데 저를 알고 있던 간부님들이 입을 여는 바람에 금세 들통나게 됐죠. 저는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5년을 살았더니 회사에서 제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저를 파격적으로 이사 자리에 앉히셨어요. 제 능력을 의심하는 직원이 없어서 나쁜 소문은 돌지 않았답니다. 저는 아빠가 운영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출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빠가 회사를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에게 회사를 맡기고 엄마와 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겠다고 했죠. 그러던 중 회사 남직원 중 하나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이는 성실과 근면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었고 일하는 능력 또한 월등했습니다. 그이가 먼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저 역시 그이를 호감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저희는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연세가 있으신 부장님들이 국수를 언제 먹여주냐며 빨리 그이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이미 인생의 동반자로 결정한 터라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여하튼 저와 그이는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고 예쁜 사랑을 1년 넘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시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하러 갔는데 시누이는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지 못해서 처음 본 시누이를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고 안쓰럽게 느껴졌네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시누이와 제가 셋이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카의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며 외숙모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또 시누이 형편이 좋지 않아 생활비도 조금 보태줬습니다. 아가씨, 민준이가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 한다면서요? 제가 학원비 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아이, 새언니, 아니에요. 매번 신세만 지고 있는데 학원비까지 어떻게 받겠어요. 마음만 받을 테니까 괜한 데 돈 쓰지 마세요. 어머, 괜한 데라뇨. 저 민준이 외숙모예요. 학원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부담 가지지 말고 민준이 영어학원 보내주세요. 제가 영어학원장한테 연락해서 1년치 학원비 입금해 줄 테니까요. 새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 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인생은 새언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지금은 진짜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민준이도 외숙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요? 내가 돈 쓴 보람이 있네. 아가씨, 나는 우리 민준이랑 아가씨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가씨 만나는 남자 있어요? 결혼은 선택이지만 연애는 필수라고 하잖아요. 사귀는 남자가 없으면 제가 소개팅 좀 시켜드릴까요? 아,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 언니.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랑 연애 중입니다. 어머, 아가씨 할 건 다 하고 있었네요? 언제 한번 불러요. 어떤 남잔지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높다는 건 제 남편이랑 결혼한 걸 보시면 아시겠죠? 네. 다음에 꼭 같이 밥 먹어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새언니. 제가 시누이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고맙게도 다 받아주면서 친자매처럼 지냈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4개월 정도 했을 무렵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4주차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이와 저는 이세를 따로 계획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크게 기뻐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한 소식을 듣자마자 휴직하고 집에서 쉬라고 말했답니다. 여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나이 40이면 임신 중에 아주 조심해야 해. 회사 일을 하면 분명 무리가 올 거니까 1년 정도 집에서 쉬는 게 어떨까? 휴직하라고? 지금 아빠도 회사 쉬는 상황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럼 일단 아빠한테 여쭤볼게. 여보,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쉬는 동안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될까? 일은 나도 다 할 줄 아니까 장인 어른한테 잘 말씀드려서 1년 정도만 나한테 맡겨보는 게 어때? 남편이 슬쩍 말을 하길래 눈을 봤더니 아주 초롱초롱 하더군요. 일 욕심이 있는 데다 야망도 있는 사람이었으니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이의 꿈을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부모님을 찾아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휴직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제 빈자리를 남편이 당분간 책임지게 해달라고도 했죠. 그러자 아빠는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으시며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김서방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회사 운영을 맡기는 건 좀 그래. 임원들에게 말이 나올 거야. 집안 사람이 다 해먹는다고 말이야. 아빠, 그건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잖아. 다들 낙하산이 어쩌고 하더니 지금은 날 인정하고 있다고. 이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야. 일 처리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한두 달 안에 사람들 마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보게 김서방, 자네를 믿고 회사를 맡겨도 되겠나? 혹시 허튼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빠는 그이가 회사를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의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허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아빠한테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의 허락이 떨어져서 남편이 저 대신 1년간 이사 자리에 앉기로 했어요. 저는 그 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했답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회사 출근하며 야근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기가 부족하게 일을 끝내고 오는 기분이 든다면서 밤 10시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고 조언도 해줄 겸 저녁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갔답니다. 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른 사람과 도시락을 먹고 있더군요. 아가씨, 민준아, 두 사람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내 남편한테 도시락을 사다 준 거예요? 새언니,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가씨한테 도시락 찬스 빼앗겨버렸네. 민준이도 외삼촌 보러 왔구나? 식구가 참 사이가 좋아. 언니, 혹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괜히 찾아온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 챙겨주는 시누이를 왜 미워하겠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럼 제가 싸온 도시락도 같이 먹을까요?
여보, 배 많이 불러?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풀었고 남편은 하나도 배가 부르지 않다며 제 음식을 싹싹 비웠답니다. 시누이가 남편을 잘 따라서 보기 좋았고 챙겨주는 걸 보니 고맙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도 시누이가 자주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에 가서 밥을 챙겨줬대요. 가끔 회사 직원 하나와 연락을 했는데 시누이가 종종 와서 도시락을 같이 먹고 돌아간다고 했죠. 더불어 시누이가 그 많은 직원들의 밥까지 다 챙겨주기까지 했다면서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약간의 질투심이 생겨 시누이에게 살짝 충고하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남편 챙겨주는 건 좋은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일 아는데 아가씨가 너무 자주 회사 찾아가니까 제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새언니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단지 굶고 일하는 오빠가 안쓰러워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회사에 발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괜히 속 좁은 이야기 한 모양이네. 아가씨가 하는 행동은 아주 보기 좋은데 회사 사람들은 남편 집사람보다 아가씨가 더 자주 오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회사 갈 때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도록 해요. 저도 한 식구인데 저만 빼고 시간 보내는 거 조금 서운해요. 그러자 시누이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괜히 오버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 사람이 저보다 시누이를 더 좋아하는 게 불편했고 저보다 남편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시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누이는 제가 충고해준 날 이후로 회사에는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요. 저는 임신 8주 차가 되며 식탐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자다가도 음식 생각이 나서 깨곤 했답니다. 저는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에게 괜히 뭘 사달라고 말하기 미안해서 배달 앱을 켜고 많은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시간에 족발을 혼자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조카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많이 아프대. 지금 응급실에 가는 중이라고 해서 다녀와야겠어. 뭐? 응급실?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식중독 같은 건가 봐. 탈이 심하게 난 모양이야. 동생이 겁을 먹었는지 울면서 전화를 했어. 한두 시간만 있다가 돌아올 테니까 당신은 그거 다 먹고 먼저 자. 그이는 제가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시누이 아들이 아픈 건 안쓰럽긴 했지만 새벽 시간에 전화해서 불러내는 게 맞는 일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외동딸이고 친조카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조카애가 위독한 게 아니라 단순한 배탈인데 제 남편을 부른다는 게 조금 언짢았답니다. 다행히 남편은 2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 민준이가 괜찮아진 걸 보고 왔다고 했어요.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애가 아파서 겁을 먹은 시누이 때문에 다녀온 게 맞았던 거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며칠 뒤 남편에게 외식을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게가 먹고 싶다며 빨리 퇴근하고 만나자고 했더니 그이가 알겠다며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오라고 했죠. 이윽고 남편을 만나 팔짱을 끼고 대게 전문점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누이와 조카애가 손을 흔들며 오더군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가씨랑 민준이 당신이 불렀어?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 불편한 건 아니지? 아니, 아가씨가 오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갑자기 만나서 놀랐잖아. 미안해. 동생이 어디냐고 묻는 카톡을 보냈길래 당신이랑 대게 먹으러 간다고 했더니
자기도 오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난 당신이랑 둘이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좀 아쉽네. 신우이와 민준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잘 왔다고 인사하고 바로 대게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조카 민준이가 식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떼를 쓰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 오늘 나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오늘은 외숙모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나 외삼촌이랑 잔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민준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응? 민준아, 외삼촌은 외숙모랑 집에 가야지.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7살인데 혼자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씨, 외숙모 싫어. 나랑 외삼촌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외삼촌 회사에 놀러 오지 말라 그러고 외숙모 진짜 싫어. 저는 7살 조카애가 투정 부리는 말에 뭐라 대답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에 신우이가 조카애한테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준이 너? 외숙모한테 누가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래?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당장 사과드리고 다시는 외삼촌이랑 같이 자겠다는 말 따윈 하지 마. 네가 1~2살 먹은 애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라는 거야? 엄마가 시켰잖아. 나더러 외삼촌이랑 자고 싶다고 말하라고 시켰잖아. 어머, 얘가 왜 이래? 엄마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이놈의 자식, 오늘 집에 가서 혼 좀 나야겠어? 상황을 보니 신우이가 조카애한테 시킨 게 딱 티가 났습니다. 혼자 애를 키워서 힘든 건 알겠지만 민준이 아빠의 빈자리를 제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 따끔하게 말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신우이를 잠시 밖으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아가씨, 전에 사귀고 있다는 남자 있잖아요. 요즘도 만나고 있어요? 네? 네. 시간 될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그럼 그 남자를 민준이한테 소개해 줬나요? 그건 왜 물어요? 아무래도 민준이 아빠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남자랑 민준이를 가깝게 지내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혼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아가씨 선택이니 뭐라 못하겠네요. 새언니, 지금 선 넘는 말씀하신 거 아시나요? 아무리 저를 도와주고 챙겨준다고 해서 민준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네 마는 이야기하는 거 좀 불쾌하네요. 아가씨도 불쾌하시죠? 저도 그래요. 아가씨가 오빠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오늘같이 애를 시켜서 아가씨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아가씨, 저도 선을 지킬 테니까 아가씨도 제 남편의 동생 이상으로 선 넘지 말아주세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들면 애인이랑 재혼해서 아빠 자리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들어가요. 제가 또박또박 맞는 말만 했더니 신우이는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땅을 보고 걸어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며 민준이를 서둘러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신우이와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임신 12주 차가 되면서 제 식탐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얼굴도 트러블이 생겨 많이 뒤집어졌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싫었는지 자꾸 피해 다녔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거실에서 자는 거야? 나랑 자는 게 싫어?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괜히 자다가 당신 건드릴까 봐 그러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잠버릇 심한 거. 그 정도로 우리 애기가 다치진 않거든. 나 섭섭해. 살찌고 못난 얼굴 됐다고 당신이 피하는 것 같다고. 아이, 진짜 아니라니까. 알았어. 그럼 방에 들어가서 잘게. 자자. 오늘 내가 당신 꼭 껴안고 예뻐해 줄게. 그제야 남편은 제가 섭섭해하는 걸 알고 다시는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도 좋다고 해서 제가 자주 요구를 했어요. 출산 뒤에도 남편과 어색하지 않은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나름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누이만 빼면 더 바랄 게 없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에 회사에 인사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제가 나가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승진할 사람을 뽑는 것과 연봉 협상 같은 일은 남편보다 제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를 나가게 됐죠. 직원 하나하나와 일일이 대면하며 협상을 하고 넘어갔고 남편의 비서 차례가 왔습니다. 미모가 출중했던 비서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답니다. 사모님, 저는 1억 주세요. 네? 연봉 1억을 달라고요?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비서님. 어라? 이거 농담 아닌데? 그리고 연봉 달라는 게 아니라 퇴직금으로 1억 달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길 나가면서 사모님, 아니 이사님께 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 비서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비밀 하나 알려주겠다고요? 그 대가로 1억씩이나 받으시겠다? 도대체 무슨 비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서님, 퇴사하시려면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단호하게 닥치고 나가랬더니 비서는 입을 가리며 웃더군요. 이사님, 지금 하는 말 엄청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사님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 1억이 아니라 10억도 아깝지 않을걸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니까 1억 주고 사세요. 비서님, 제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비리라도 저질렀어요? 제가 알기론 아주 깨끗하고 일 잘만 처리했던데. 한마디만 더 하면 협박죄로 고소하겠어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꺼져! 그랬더니 비서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여자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어요. 이사님, 이거 보세요. 이래도 제가 별거 아닌 걸로 1억을 달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저한테 1억만 꽂아주시면 이 사진 원본은 물론이고 남편분의 불륜 증거 싹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 진짜예요? 지금 날 놀리는 거 아니죠? 제가 왜 이사님을 놀리겠어요. 만약 가짜 정보로 이러는 거면 저 신고해서 처벌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마어마해서 아마 바로 믿으실 겁니다. 뭐 선택은 이사님이 하세요. 그럼 이 사진은 이사님 아버지인 대표님께 가서 돈 요구할 겁니다. 비서는 협박하듯이 말했지만 돈만 주면 남편의 외도 증거를 다 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진을 보니 어느 정도 신뢰가 가서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서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료 보여주세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다면 이 자리에서 1억 드리겠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 저에게 넘기시고 비서님 핸드폰 포맷하고 나가세요. 좋아요. 저야 뭐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럼 사진이랑 영상 보여줄 테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비서는 핸드폰에 있던 남편의 불륜 사진과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사 이사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영상 시작이 제가 앉아있는 소파에서 시작되더군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남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곧 문이 열리며 어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였죠. 오빠, 오늘도 야근하고 들어간다고 했어? 자기야. 늦는다고 전화했어. 자기랑 여기서 한판 하고 싶어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해? 당신 아들 민준이가 언제까지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냐고. 자기야. 나 지금 앉아있는 데가 어디야. 바로 이사야, 이사.
조금만 더 버티면 대표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때가 되면 바로 이혼하고 이 회사 먹을 거란 말이야. 우리 민준이 금수저로 키우려면 몇 년 더 버텨야 해. 나도 아는데 오빠를 다른 여자한테 보낸 게 마음에 걸려. 그리고 그녀는 당신 애가 줬잖아. 오빠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내가 미쳤니? 그럼 못생기고 늙은 년한테 넘어가게? 그리고 여진아, 난 고아원에서 널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너만을 사랑했어. 오빠 마음 그렇게 몰라?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공사치고 있는 거잖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몇 년만 더 버텨. 그래도 오빠가 다른 년이랑 사는 거 정말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여진아.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너랑 우리 아들한테 가 있어. 그러니까 명심하고 빨리 오빠 후끈하게 만들어줘. 아이, 몰라. 지금 집에 민준이 혼자 자고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 얼른 하고 나가자. 그럴까? 어서 날 후끈하게 해줘. 그 영상을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이로 알고 있었던 여자는 남편의 애인이었고 조카는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둘은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죠. 이어지는 영상은 너무 더러워서 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러자 비서가 119에 신고를 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눈을 뜨자 의사가 유산 소식을 전했죠.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비서에게 부탁했고 약속한 1억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했어요. 제 삶을 망치고 아이까지 유산하게 만든 두 년놈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죠. 여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 남편이 안부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신우이의 소곤대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이 제가 없으니 아예 대놓고 붙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퇴원하고 남편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이는 무슨 일이길래 집이 아닌 카페로 불렀냐고 묻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왜 카페로 나오라고 한 거야? 나 일이 바빠서 얼른 들어가 봐야 해. 예? 그 일을 다시는 못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무슨 말이야? 일을 다시 못하다니. 당신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응, 아주 많이 열받아 있지. 100마디 말보다 영상 하나 틀어주는 게 좋겠네. 아주 쇼킹한 영상이니까 소리 줄이고 봐. 저는 남편과 상간녀인 민준이 엄마와 바람 피우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이는 입을 크게 벌리며 놀라더니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날 두고 바람 피운 거? 아님 나중에 회사 먹고 날 버리려고 한 거?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여진이한테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처음엔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의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 애기도 생겼는데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여진이한테 돌아가겠어. 내 말 진심이야. 저는 다리를 꼬고 여유 있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랬어. 우리 애기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한테 당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여보 믿는다고. 정말? 고마워 여보. 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지?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민준이랑 당신 애인 여기로 불러. 그리고 확실하게 전해. 두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나 몰래 만나거나 그년이 당신한테 접근이라도 하게 되면 두 사람 인생 산산조각 날 거야. 난 이미 많은 증거 가지고 있는 데다 돈도 많고 힘도 있어. 니들 인생 조지는 건 힘들지 않단 말이야. 어떻게? 네 애인 불러서 깨끗하게 정리할래?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좋아. 지금 당장 불러서 여진이랑 민준이한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고 전할게. 난 죽어도 당신 옆에서 죽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뿐이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불러. 안 그러면 오늘 네 인생 나락으로 갈 테니까. 그이는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민준이와 함께 카페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니 빨리 오라고 했죠. 30분쯤 지나자 더러운 상간녀와 남편의 친아들이 걸어 들어오더군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을 보고 상간녀가 인사 대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 많은 카페에서 이런 벌을 주고 있어요? 너도 꿇어, 여진아. 더러운 걸레년. 네 둘이 걸리지 않고 날 끝까지 속여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뭐라고? 그럼 당신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됐단 말이야? 아이, 젠장. 그렇게 조심했는데 왜 걸린 거야? 아이씨, 짜증나네. 너 나한테 빌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네 아들 보는 앞에서 무릎은 못 꿇겠니? 여유 있는 저와 달리 상간녀는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지? 오빠, 탈로 났으니까 그만 나가자. 우리만 떠나면 그만이라고. 아이고, 네 남편이 너랑 떠날 거라 생각한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너라면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년한테 가겠니? 능력과 재력 다 갖춘 나한테 남겠니? 네 년이 뭐라 짓거리든 우리 오빠는 날 선택할걸? 우린 어렸을 때부터 뗄 수 없는 사이였다고. 고아원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랑해온 사이라고. 하늘도 우릴 가르지 못해. 하늘은 가르지 못하지만 내 돈은 너희를 가를 수 있을걸? 여보, 이제부턴 당신이 이야기해. 당신 아들한테도 똑똑히 전하라고. 남편은 꿇고 있던 무릎을 펴고 주물럭거리더니 바로 서서 상간녀의 뺨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상간녀가 오기 전에 제가 남편에게 미리 시켜둔 일이었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때린 거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놀랬잖아. 임산부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야? 그리고 난 너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 네가 내 아내한테 우리 사이 밝힐까봐 억지로 계속 연애해온 거라고. 그리고 민준이도 꼴 보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내 아들인지 의심이 든다니까? 너 몸 함부로 굴려먹는 걸레라서 나한테 애 아빠라고 덤탱이 씌운 거 아니야?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남자가 오빠 말고 누가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우리 아들 민준이는 분명히 오빠 아들이야. 아니, 지금부터는 아니야. 나한테 아내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고 자식은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뿐이라고. 너와 이 애새끼는 나랑 더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오늘부로 네 년이랑 애새끼랑 인연 끊겠어. 아, 보상은 해줄게. 내가 가진 돈 다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꺼져버려. 뭐라고? 오빠,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제 와서 우리 모자를 버리겠다고? 오빠, 우리가 인연한테 걸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날 배신하겠다는 거야? 아, 이년 말이 왜 이리 많아? 야, 거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꺼져. 내 발목 잡아서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네 새끼 데리고 사라지란 말이야. 내가 가진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떨어져라. 남편이 상간녀에게 확실히 말하고 울고 있는 민준이에게도 이제부터 남남이니 찾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답니다. 상간녀는 남편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다 진심인 거야? 진짜 나 버리고 이 여자랑 애기랑 셋이 살 거냐고? 지겹다 지겨워. 몇 번을 말해야 믿을래? 야, 넌 그 짓 잘하니까 새 남편 금세 구할 수 있을 거야. 네 새 남편한테 애새끼 키워달라고 해서 살든지 해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애 데리고 사라져.
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스토커로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시킬 거야. 알아듣겠지? 나쁜 놈. 난 평생을 널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처절하게 망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보고 말겠다고. 상간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카페에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잘했지? 이제 날 믿어주는 거지? 아직 잘 모르겠어. 나한테 쇼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마. 집에도 오지 말고. 반성한다 생각하고 몇 달 동안 혼자 지내. 아, 내가 사람을 붙여놓을 거니까 당신이 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날엔 진짜 무서운 일 벌어질 거야. 알겠지? 회사에도 오지 말고 집에도 가지 말라고? 알았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당신이 몇 달 동안 반성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 회사로 부를게. 당신이 머물 곳은 밖에 기사님이 태워줄 거야. 달동네 고시원으로 갈 거니까 거기서 지내도록 해. 그만 나가봐. 알겠어.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을게. 여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내 전부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빨리 마음 정리하길 바랄게. 그이는 제 손짓에 카페에서 나가 기사님의 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움직여 회사로 돌아갔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뭘 빼돌렸는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일은 깨끗하게 했더군요. 제가 운영했을 때보다 매출도 올라가 있었죠. 한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남편과 바람 피운 증거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파탄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미혼모 센터에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겨우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을 이용해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큰 매출을 내려고 부려먹기로 한 거죠. 남편을 불러 구석자리를 주고 일을 시키자 직원들의 말이 많았지만 아무도 남편이 구석에서 일하는지 묻진 않았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점수를 따고 만회하려고 밤새 코피 터지게 일했어요. 제가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성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해줬기 때문이죠. 남편은 제가 붙인 사람들의 미행에 시달리며 일상을 보내야 했는데 이 적응이 됐는지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고시원에 돌아가 쉬더군요. 진짜로 저에게 올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혼모 센터에서 지내는 상간녀에게 사람을 붙여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고 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고 전하며 상간녀가 일을 구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라고 했죠. 궁핍한 생활로 괴롭게 해줄 생각이었답니다. 미혼모 센터에서 새끼 밥만 먹으며 한심한 잉여인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그 결과 상간녀는 얼마 못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탓이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답니다. 인과응보자 사필 규정이었죠. 그렇게 민준이가 홀로 남게 되자 제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진이가 저 세상에 갔다네? 극단적으로 떠났다나 봐. 뭐? 여진이가? 그게 정말이야? 응. 당신 뭐야? 지금 슬픈 거야? 괜찮아. 슬프면 울어도 돼. 남편은 벌벌 떨면서 절대 슬픈 게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끝까지 저와 회사에 남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말을 던져줬어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보육원으로 보내지겠네. 당신 아들인데 보육원에 버려져도 괜찮겠어? 걔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아이는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뿐이라고.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민준이 빨리 입양 보내도록 힘써볼게. 내가 보육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입양할 사람 빨리 찾으라고 말해둘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 고마워, 여보. 그런데 말이야. 나 언제까지 고시원에서 지내야 해? 회사에서도 언제까지 구석에서 일해야 해? 내가 용서할 때까지. 난 아직 당신 용서하지 못했거든. 그러게 왜 날 가지고 놀았어? 그년이랑 즐길 때는 이런 상황 예상하지 못했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흘리고 피고름 짜내야 하는 법이야. 남편은 체념했는지 고개를 떨구며 언제가 되더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용서하는 날까지 참고 견뎌보겠답니다. 얼마 뒤 상간녀의 아들 민준이는 제가 계획한 대로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이제 남편이 몰래 만나려고 해도 절대로 만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 복수의 마지막은 남편이었으니 그 일을 다시 카페로 불렀어요. 여보, 이제 우리 헤어져야겠다. 상간녀가 그렇게 가버리고 당신 아들도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으니 말이야. 이제 당신이 처절하게 망가질 차례야. 저는 이혼 소장을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연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났네. 이제 너만 나락으로 떨어지면 되겠어. 여기 위자료 청구 금액 보이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알도록 해줄게. 여보,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난 당신을 위해 처자식을 버렸는데 여진이는 세상을 등졌고 아들 내미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어. 내 모든 걸 앗아갔으면 됐잖아.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당신이잖아. 난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 나 유능한 사업가인 거 모르고 있었어?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단 말이지. 그리고 당신 애인이 세상 떠난 걸 억울해하는 모양인데 난 너와 그년이 바람 피운 걸 봤을 때 내 뱃속에 아이를 잃었어. 뭐야? 유산됐다고? 당신 그 말 진짜야? 내 애기만 무사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아니, 그건 너무 희망적인 말이지. 내 애기가 유산되지 않았어도 너희 둘은 지옥으로 처박혔을 거야. 여진이녀는 지금쯤 지옥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젠 당신 차례니까 지옥에 처박힐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위자료 다 갚으려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걸? 제가 당당하게 이혼 통보를 하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켜보던 제 경호원이 그 이의 손목을 꺾어서 제압했답니다. 이거 놔! 이 정신 나간 년아! 난 너 때문에 평생 함께해온 연인을 잃었고 자식도 떠나보냈어. 그런데 날 이렇게 버리겠다고? 이 몹쓸 년이... 내가 쉽게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넌 평생 내 돈줄이 되던가 내 손에 끝장날 거야. 아이고,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그런데 어쩌지? 넌 가진 게 없어서 날 이기지 못해. 반면에 난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좋아. 너 같은 놈 인생을 찢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재밌게 놀아보자고. 그럼 난 간다. 남편은 난리를 치면서 발악했지만 제가 고용한 경호원에게 팔다리를 꺾인 채 아무 짓도 하지 못했답니다. 몇 주 뒤 남편과 이혼 법정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이는 힘이 빠진 얼굴로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모든 걸 다 인정한다며 저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남편은 법원에서 걸어 나오며 저에게 만족하냐고 묻더군요. 이 잔인한 년아, 이제 만족하냐? 내 인생 벼랑 끝으로 밀어내니까 속이 시원해. 그럼 넌 날 농락하고 회사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기분 어땠니? 그때 짜릿하고 스릴 있었어? 아마 그 기분이랑 비슷할 것 같네. 이 등신 머저리야. 넌
이제 인생 종쳤어. 땡땡. 위자료나 빨리 구해봐. 기한 내 입금되지 않으면 교도소 감치 명령 내려달라고 할 거야. 진짜 당신 최악이다. 너 같은 여자한테 접근한 내가 등신이네. 그래, 위자료 다 줄 테니까 배 터지게 먹고 잘 살아라.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 인생이 바닥에 처박히다 못해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걸 보고 말 거라고. 재밌겠지? 그럼 계속 내 손바닥 위에서 잘 놀아봐. 저는 전 남편을 계속해서 감시하라고 경호원에게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한 미소를 보이면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불행하게 만들 작정이었죠. 그런데 그이가 웃을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려고 은행 대출과 삼금융, 사채를 쓰고 몇 달 뒤 신용불량자가 됐답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었으니 그이가 지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야 해서 정해진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지하철역을 돌며 노숙자로 지냈답니다. 끼니는 무료 배식을 받아먹는 게 전부였고 길바닥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조롱하고 끝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이가 자고 있다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발로 차며 깨웠어요. 어이 노숙자 아저씨, 일어나봐. 내가 아저씨 주려고 소주랑 과자 좀 가져왔어. 그이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뭐야? 또 당신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날 감시할 거야? 여기서 더 내려갈 곳도 없다고. 나도 알아. 오늘 마지막으로 위로주 한 잔 주려고 왔어. 노숙하면 소주가 그렇게 땡긴다며? 소주? 그럼 그것만 주고 가.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에이, 할 말이 없어도 내 말은 들어야지. 야, 이 자식아. 난 너 때문에 사기 결혼 당했고 뱃속에 아이도 잃었어. 너와 그년이 가지고 놀아서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갔다고. 날 가지고 논 대가가 어떤지 제대로 느꼈지? 앞으로 네 인생은 더 심한 악취가 풀풀 나는 시궁창일 거야. 오래오래 살아라. 그래서 내가 더 가지고 놀 수 있게 해달라고. 눈깔이 소주에만 향해 있네. 그래 얘따 받아라. 이 냄새나는 노숙자 거지 새끼야. 제가 소주병을 던지자 두 손으로 받더니 뚜껑을 열고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정말이지 그이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소주병을 비우더니 용기라도 생겼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경호원이 전 남편의 두 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화가 풀릴 때까지 귓방망이를 사정없이 날렸답니다. 제 손이 아플 때까지 그이의 뺨을 후드려 팼어요. 이에 전 남편은 눈물을 질질 짜며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빙신으로 사는 거 그만하고 싶어. 제발 날 받아줘. 개처럼 부려먹어도 좋으니까 당신 옆에서 살게 해줘. 내 애완견이 되겠다? 그런데 어떡하지? 난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 거두지 않아. 그냥 계속 이렇게 길바닥에서 썩어가면서 살아. 이젠 당신 감시하는 거 그만할 거야. 평생 이렇게 길바닥에서 연명하다가 객사하고 말겠지. 그게 당신 팔자니까 말이야. 그럼 진짜로 간다. 계속 지옥에서 살아봐. 그이는 애원하고 울부짖으며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멋진 외제차를 타고 떠났네요. 이후 전 남편의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이에게 복수를 하고 다른 멋진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재혼은 없어서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독하고 무시무시한 제 끔찍하고 찬란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